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7일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첫 공식 회의 내용,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죠.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 언론 이 매체인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년도 우리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백신 정책의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이런 아주 낭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겠지만은요, 김건희 이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등판이 언제일 것이냐,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면 무대 앞에 와서 뛰기보다는 이 뒤에서 뛰는 형태의 이 지원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바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 여기에서 이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조사 내용을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이코노미스트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일리안에 의해서 조사가 된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승리가 보입니다. 자,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부정이 57.2, 긍정이 39.4입니다. 그래서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의 차이가 나요. 이 대통령 부정평가가 18% 차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정권 교체가 18%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 대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도자는 긍정평가가 30% 중후반대, 부정평가는 50% 후반에서 60% 초반대로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대선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34.3, 그래서요, 지난주에 33%에서 1.3이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당은 거의 같아요. 30.9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안철수당이죠. 9.2,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4.7, 그 다음에 정의당이 3.9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여론조사 공정 서대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1호 영입 인사 조동연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한 낙마, 그 다음에 명락대전, 아직도 이낙연 대표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은 내달이니까 내년 1월 2일부터 실명으로만 올리게 해놨어요. 이게 뭐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친문지층의 반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는 당내 갈등이 주말새 봉합되면서 일부 결집해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도 투표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내년에는 지금 여러분들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정권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를 보든지 내년에 투표하겠다는 투표 반드시 이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투표하겠다가 83.7%, 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9.4, 투표하지 않겠다가 2.3, 그래서요, 투표 반드시 하겠다가 83%, 안 하겠다가 한 10% 내외. 그래서요, 내년도 대선 투표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능력,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알려져 있다고 봐요. 자, 조폭들하고 과거에 그렇게 많이 연계되어 있는 고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 인성이 잘못됐는데 좋은 리더십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
야, 이거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이유를 보니까 말이죠. 리더십과 자질이래요. 아니, 이런 사람이 전과 사범이 자질, 리더십? 야, 이건 제가 뭐 할 말을 잃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리더십과 자질이 이재명에게 74.3%나 들어갔는지. 자, 리더십 하려면요, 리더십의 출발은 도덕성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도덕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성과 또 이 법,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과 사범이에요. 전과 사범 가지고 자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그러면 옛날 얘기라고 쳐. 지금 이재명이가 내놓는 거 봐요.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이 반대니까 안 해. 그 다음에 기본소득 이것도 고치겠어. 그 다음에 전 국민의 국토보유세 이것도 고치겠어. 반대하면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 정권 5년 내내 그러면은 좌우 충돌하다가 세상 끝나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리더십과 자질에서 74.3%의 지지를 받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본격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점수가 공정하게 좀 잘 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리더십과 자질이 25.6%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 봐. 윤석열은 리더십과 자질이 25.6인데요. 지금 이재명이는 똑같은 리더십과 자질 부분에서 74.3, 3배나 높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도덕성도 23.4, 소속 정당도 19.5 이렇게 돼 있고 기타가 24.2, 공약이 7.3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도 좋고 도덕성도 좋고 리더십도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학점을 잘 받아.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리더십 부분에서만 학점이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락이에요. 자, 이렇게 편차가 큰 후보. 이게 균형된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이유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 이 후보 누구냐? 이 아주 색다른 후보예요. 끝까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거는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율이 좀 낮아요. 이재명이가 43.1 그리고 윤석열이 39.5입니다. 그래서 한 뭐 4% 조금 모자라게 차이가 나 3.6%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한 미니멈 10% 이상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을 후보가 한 60% 가야 정상이죠.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부정평가하는 층들,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미니멈 50% 이상에서부터 한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6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17%가 이재명이를 정권 교체 선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파악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하지 않을 후보하고 앞에서 이 자질, 리더십과 자질이 좋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보가 돼야 된다. 이 여론하고 둘이 같은 성격인데 뭔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심상정의는 3.8 그리고 안철수가 3.1입니다. 여기서는 지지 않을 후보 3등이 심상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상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43.8 그 다음에 이재명 35.4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난 11월 말에 비해서요 1.1%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5.3에서 43.8 약 1.5%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 높아. 예. 자, 이 정도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심판론이지 어떻게 이재명이가 정권 교체합니까? 이재명 정권은요. 보나마나 뻔해. 문재인 정권 우리가 아주 정말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이재명 정권은 진절머리 날 형편도 안 돼요. 지금 이민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문재인 정권보다 더 국정 운영 능력이 떨어져요. 어제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뭐 했어요? 무능한 그야말로 위선적 역대 정권. 거기에 또 뭐 하나냐? 부패 정권. 이재명은 지금 현재 부패를 몸에 안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조성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는요, 선대위 이제 아침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112 상황실을 방문하고 범죄 피해 센터, 이 범죄 피해 센터는요, 마포에 있는 건데 스마일 센터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일련의 활동은 약자와의 동행우연의 첫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카살인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 그리고 경찰의 이 치안 대처 능력에 말하자면 할까요, 부족한 실태. 왜냐하면 최근에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등, 그 다음에 서울의 스토킹 살인, 이러한 연이은 강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이거를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걸 잘 챙겨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 오늘 이런 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제 완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슨 뭐 공정도 강조하고 청년도 강조하고 그랬지만은 기본 끝 방점은 완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사불란한 이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선대위 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대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우선 뒤에 백드랍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뭐뭐뭐를 살리는 선대위. 살리는 선대위는 백드랍 한 중앙에 빨간 글씨로 크게 써져 있고, 살릴 거, 문재인 정부가 죽여놓은 거, 이거 우리가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희망을 살리는 선대위, 2번이 정의를 살리는 선대위, 3번이 국민을 살리는 선대위, 4번이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그래서요,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가겠다. 예.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 슬로건이잖아요. 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 할 일, 바로 희망 살려주고 정의 살려주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그러한 이 개념 차원에서 이렇게 이 백드롭을 바꿨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회의에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이다.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살리기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윤 후보를 불러내셨다.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살리는 선대위가 내일의 희망을, 올곧은 정의를, 국민의 삶을,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살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대위 첫 번째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내용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윤석열 후보의 발언 워딩을 살려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출범한 거 굉장히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한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제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중앙선대위는 전략기획으로 선거운동의 방향을 이끌지만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원협의회가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열심히 해주길 부탁한다. 그러니까 밑에 발바닥 조직들이 열심히 뛰어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고, 선대위는 열심히 뛸 수 있는 지침, 기획을 잘 할 것이다. 그러면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이 당협위원장들 좀 뛰어달라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올바르게 이 선거에 말하면 머리 그리고 이 발, 이거를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겠나. 이번 대선을 통해 당이 더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되고, 앞으로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될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 시민대표로 연설한 사람이 2명인데 바로 나는 국대다, 여기에서 토론 배틀에 참여해서 했던 김민규 18세, 백지원 27세, 이 2명이 연설했어요. 이 2명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똘똘한 줄 몰랐다. 제가 다음에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러웠다, 그러면서요,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선동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뭘 지시했느냐? 저런 친구들을 메시지팀에 합류시켜서 메시지 최종 감수를 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시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팀 합류 방안을 지시했고, 참고적으로 어제 김민규 씨하고 이 백지원 씨 어제 연설했잖아요. 이 고3 김민규 씨 연설이 굉장히 많은 갈채를 받았어요.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대 출범하기 전까지 불협화음, 이거를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죠. 민주당과는 다르게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요, 이준석 대표, 어제 김민규 군의 연설은 많은 분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이 목표다. 최근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는 고3 남진희 양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분의 직위보다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주어지냐를 많은 젊은 세대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라고 말을 하겠다.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려면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예,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라고 말하겠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게시글도 어제 밤에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제 고3도 갈라치기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또다시 오늘 내리쳤어요. 본래 이준석 대표 누가 반박하면 가만히 있고 꼭 맞받아치잖아요. 우리 고3 당원이 살려주는 것이 왜 갈라치기냐. 예. 우리 고3 당원기 살려주는 것이 왜 갈라치기냐. 자신 있으면 이탄희 의원님이 민주당 고3 선대위원장 연설 올려 홍보하시면 된다. 이렇게 짤막하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또 어제 밤에 이어서 오늘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니까요, 모든 언론 국민이 과연 김종인과 김병준 제대로 협조 화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부딪힐 것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역할 분담이 긴밀히 논의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윤석열, 김병준 위원장이 긴밀히 논의를 통해서 선대위 업무 분장을 지금 정해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은 두 사람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요, 절대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의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은 문정권의 국가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김종인 이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 국가가 개입해야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이러니까 둘이 충돌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요, 그분도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별로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선대위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열망이 높아서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 즉 선대위가 일사불란하게 잡음 없이 진행이 돼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선대위가 앞으로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대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들 협력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한다.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금물이다. 그러면서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심의 향배 아직도 살아있다. 보궐선거 때 보여준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굳혀서 내년 선거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 점에 있어서는 전하 정책개발부서에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엇이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이게 매년 출간하는 저서인 2022년 세계 대전망에서 국가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The World Ahead 2022 이렇게 딱 돼 있는 이 책자인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진보주의 성향의 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확정적 예산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재정 보수주의 간 갈등이 정책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 완전히 회복한 후 둔화되겠지만 추세를 상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내년에 눈여겨야 할 트렌드로 민주주의 대 독재 정치, 왜냐하면 바이든은 민주주의, 시진핑은 독재잖아요. 이런 이 가치 대결을 지금 트렌드다. 그리고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의 미래,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발, 암호화폐의 성장, 기후위기, 여행 문제, 우주개발 경쟁, 정쟁의 불씨 10개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22가지 신기술을 통해서 해양지구공학, 열펌프, 수소비행기,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가상현실운동, 하늘을 나는 전기택시, 드론 배송, 우주관광, 웨어러블 건강 추적기, 인공육과 인공생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국어판 이제 곧 나올 텐데 한국경제신문이 독점 출간할 예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선대위가 출범하다 보니까요, 과연 파격 공약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호 공약이 결국은 파격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를 살릴 내용,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붕괴, 그래서 청년층을 살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파격 공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100조 원 지원과 같은 파격적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인 위원장도 말이죠, 그동안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생존과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극한 상황에 직면하면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는 해결을 못한다. 바로 이 점이 국가주의를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 걸 보면 이 파격적 1호 공약은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태희 이제 총괄상활본부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요,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컸던 뒤에서 후보를 내주하는 역할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다고 지금 밝혔고요. CBS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포럼이 마치 김건희 씨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배우자 포럼이라는 것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총괄상황본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각 본부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책임하에 해 나가겠지만은 불가불 생길 수 있는 조율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고, 우선순위, 완급 또는 선호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김종인, 김병준의 갈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정권교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상호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고민 끝에 총괄선대위원장에 수임한 이 김종인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결정을 많이 했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자기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합류할 걸로 봤다. 결국은 목표가 같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검찰 관련 뉴스인데요. 지금 검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수처가 말이죠, 대검을 지 멋대로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요, 무려 9번이나 지금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수
단 한마디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의 하수기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게 지금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대한 이슈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출장을 왜 이렇게 자주 가냐, 예,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호수의 상왕은 한동숙 감찰부장이 아니냐, 왜 한동숙 감찰부장한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시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맞는 형태로 총장직을 수행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죠. 예, 예. 그러니 오직 답답하면, 그래서 이성윤 수사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수원지검의 수사팀이 공수처의 의견서를 내가지고 대검을 먼저 압수수색하라, 이런 얘기까지 공수처한테 던지겠어요? 이 얘기는 사실 김호수가 공수처를 막지 못하니까 열받으니까 아예 김호수 패싱하고 바로 공수처의 의견을 낸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단순하게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공수처 불만이 깔려 있는데 공수처에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호수는 뭐 하고 있느냐? 왜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게 만드느냐? 당신 잘못된 것이다. 당신 방파막이를 똑바로 좀 해라. 이러한 압박의 메시지가 바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하라라고 하는 의견문, 그야말로 한마디 먹인 것이죠. 공수처에 대해서. 이거는 곧 김호수에 대한 견제구나 마찬가지예요. 압박. 그런데 김호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김호수를 직접 겨냥하는 글이 말이죠. 그러니까 3일날 말하자면 지난 5일입니다. 지난 5일날 오후 6시쯤에 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김호수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검이 팔칵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 김호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 이거를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망에다가 반발을 직접 한 거예요. 예. 뭐냐, 공수처가. 여러분들 이성윤 공소장이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박범계가, 왜냐하면 이성윤은 누구예요? 왕인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소장 유출되니까 이 박범계가 코드 맞추려니까 그거 감찰해. 그런데 감찰인데 나온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거예요. 시민단체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서니까 수원지검 수사팀들이 바로 이 수사를 하려고 검찰 대검에 있는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메신저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박범계 장관의 지시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연루됐는지 진상조사한 뒤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입장문 내용 당연히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대검 확대 간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김호수의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 이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골맞던 것이 터졌다. 예. 그래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요, 공수처가 대검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큰 압수수색을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호수 총장이 딱 침묵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공수처가 지난 7월 13일부터 최근까지 각종 수사 명목으로 대검을 7차례나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7월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관리를 찾겠다면서 검찰총장 부소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뻔했고요. 지난 11월 달에만 4번씩이나 대검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성윤 공수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절차를 문제 삼으니까 바로 이정석 주임검사가 문제 삼았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럼 오늘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잖아요. 이게 엉터리 공수처의 엉터리 검찰총장이에요. 그리고 지방 출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난달 김호수가 말이죠. 충북 지인천의 법무연수원 교육, 그 다음에 대구지검과 제주지검 격려 방문, 이런 것도요. 대검이 탈탈 털리고 있는데, 즉 집이 털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밖에 돌아다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보고받은 김모수 총장, 한때 공수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검토했지만 안 했다는 게 검찰의 안팎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예요. 왜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공수처는 지금 눈치 딱딱 봐가면서, 청와대 눈치 봐가면서 정치 외압에 휘둘리는데, 너 나 압수수색 하지 마. 그러면 청와대로부터 김호수 잘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호수의 소극적 태도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연계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동수,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찍어내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가 사실상 상황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김호수. 자, 이거 김호수요. 나중에 이거 직무유기 혐의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법관 사찰 문건 이거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찰 사찰 문건에 관해서 공수처가 이제는 법무부, 즉 사법부, 해당 판사들조차도 서면 조사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멋대로 조지고 이제 판사들도 조지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요? 윤석열 잡으려고. 반드시 공수처 없애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